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배신 이후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딸의 결혼을 파괴하고 자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드라디오를 구독하시면 재밌고 흥미로운 최신 시니어 사연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준혁은 32살이 되도록 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서울 외곽의 햇살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명절은 다른 아이들이 떠난 후 덩그러니 남는 시간이었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고 첫 직장도 스스로 찾았다.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만큼 공허함도 컸다. 판교 IT 단지에서 스타트업 개발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퇴근 후 원룸에 돌아가면 쓸쓸함이 밀려왔다.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가슴 한편은 늘 허전했다. 팀장님, 오늘 회식 어디로 갈까요? 순잔의 밥상 어때? 거기 음식 맛있잖아. 강남에 있는 한정식당 순잔의 밥상은 준혁의 회사가 자주 찾는 단골집이었다. 50대 후반의 박순자 사장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각별했다. 특히 준혁에게는 더 따뜻했다. 준혁 씨, 이거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박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딸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첫 만남은 그 식당 2층 룸에서였다. 한지우는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답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이준혁입니다. 어머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준혁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줬다. 준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자신의 성장 과정, 일에 대한 열정, 미래의 꿈까지.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지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부드러워졌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준혁 씨를 보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혁의 가슴이 뭉클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속도는 빨랐다. 박순자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준혁 씨,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제가 준혁 씨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어머님, 아직 장모님도 아닌데요. 준혁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곧 그렇게 될 거잖아요. 박순자가 활짝 웃었다. 강남 타워팰리스 32평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준혁은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다. 준혁 씨, 많이 드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박순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몰랐다. 그 진심 안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지를. 4개월 후 준혁과 지우는 결혼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준혁 측에는 고아원 원장 김태수와 몇몇 직장 동료만 왔지만 박순자는 성대하게 치러줬다. 우리 사위,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야. 결혼식장에서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준혁도 감동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신혼집도 박순자가 마련했다. 강남 쪽은 비싸니까 분당에 괜찮은 전세 하나 구해놨어. 3억은 내가 보증 설 테니까 걱정 마. 장모님, 제가 천천히 모아서. 아니야. 우리 지우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준혁이 너도 출퇴근 편한 게 좋잖아. 사양할 수 없었다. 아니, 사양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가족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신혼 한 달, 박순자의 배려는 계속됐다. 준혁이 팀장으로 승진하자 박순자는 준혁의 상사 5명에게 고급 한정식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장모님, 이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사위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하잖아. 좋은 인상 주는 게 중요해. 일주일 후 팀원 전체를 순잔의 밥상으로 초대했다. 10명이 넘는 회식이었지만 박순자는 흔쾌히 홀을 비워줬다. 우리 사위 팀장 승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팀장님,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혁은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부담감도 느껴졌다. 뒤에 앉은 박순자가 준혁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혼 3개월째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마감이 촉박해 야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 10시 준혁이 여직원 2명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다.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지금 어디야? 아, 회사 근처 편의점이요. 야근하다가 배고파서. 누구랑 있어? 팀원들이요. 여자 직원도 있어? 네, 있는데요. 왜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빨리 들어와. 지우가 걱정하잖아. 끊고 나서 준혁은 멍했다.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장모님이세요? 응, 우와,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준혁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 정도까지 보고해야 하나? 집에 돌아가자 박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혁아, 앉아봐. 장모님, 왜 아직 안 가셨어요? 지우 걱정돼서 기다렸지. 근데 말이야, 밤에 여직원이랑 같이 있는 건 좀. 일 때문에 같이 있던 건데요. 알아. 그래도 오해받을 수 있잖아. 조심하는 게 좋아. 지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다. 장모님도 날 아껴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이해하자. 그날 밤 준혁은 잠들기 전 생각했다. 이 정도 관심은 괜찮아. 나한테 가족이 생긴 건데. 그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 6개월째 박순자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준혁아, 이거 선물이야.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접이식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성능도 뛰어난 플래그십 모델. 장모님, 제 폰 아직 쓸만한데요. 아니야. 내 폰 벌써 2년 됐잖아. 이거 성능이 훨씬 좋대.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패밀리 요금제 묶으면 통신비도 아낄 수 있고. 그래도 이거 비쌌을 텐데.
우리 사위한테 쓰는 건데 뭐가 아까워. 어서 바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준혁은 고맙게 받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순자가 친절하게 데이터까지 옮겨줬다. 자, 다 됐어. 이제 이걸로 써. 준혁은 몰랐다. 그 폰에 패밀리 링크라는 위치 공유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통화 내역도 실시간으로 박순자의 폰에 공유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준혁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 UI 플로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사용자 경험이 훨씬 부드러워지겠어. 바로 그때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지금 스타벅스 앞이지? 준혁은 깜짝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그런데 옆에 여자는 누구야? 저희 팀 동료 디자이너요. 프로젝트 회의 중이에요. 그래? 회의는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왜 밖에서 해? 점심시간이라 식사 겸 하려고요. 그래도 남녀가 단둘이 조심해야지. 빨리 끝내고 들어가. 전화를 끊고 준혁은 주위를 둘러봤다. 장모가 어디서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 직원이 물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냐. 아무것도. 하지만 준혁은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밤 지우에게 물었다. 여보, 엄마가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 지우는 시선을 피했다. 글쎄, 엄마가 원래 감이 좋으셔. 감으로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잖아. 여보, 엄마는 그냥 걱정되셔서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주말 준혁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약속이 있었다. 6개월 만에 모임이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동기 모임 있어.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늘? 응. 오랜만이야. 금방 다녀올게. 나 혼자 두고? 엄마 댁에 가 있으면 안 돼. 바로 그때 박순자가 전화했다. 지우가 받았다. 엄마, 오빠가 오늘. 5분 후 박순자가 직접 찾아왔다. 준혁아, 오늘은 안 돼. 장모님, 약속이 있어서. 지우 컨디션이 안 좋아. 혼자 두면 안 돼. 그럼 장모님이 같이 계셔주시면. 그게 말이 돼. 남편이 옆에 있어 줘야지. 준혁은 결국 모임을 취소했다. 동기들에게 죄송,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 헬스장 등록하려 하면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혼자 영화 보려 하면 지우도 데리고 가. 회사 회식도 일찍 들어와. 준혁의 개인 시간은 점점 사라졌다. 퇴근 후에는 무조건 집으로, 주말에는 장모 댁 방문이 의무가 됐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 요즘 왜 회식 자리에서 일찍 가세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신혼인데도 벌써 집에 묵기세요. 부럽긴 한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8개월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끝나고 준혁은 평소처럼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찾아왔다. 준혁아, 어젯밤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는데요. 거짓말 마! 어젯밤 10시에 청담동 모텔 주차장에 있었잖아. 무슨 소리예요? 전 9시에 집에 왔는데요. 증거가 있어. 박순자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지도와 타임라인이 나왔다. 준혁이 신던 구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구두에 GPS 추적기 넣어뒀어. 그런데 어젯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텔에 있었더라고. 준혁은 기가 막혔다. 구두에 GPS를 넣으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어제 어디 있었어? 진짜 집에 있었어요. 믿기 싫으시면 지우한테 물어보세요. 지우가 증언했다. 엄마, 오빠 진짜 집에 있었어. 9시에 들어와서 일찍 잤어. 박순자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직접 모텔에 전화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준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알고 보니 준혁의 후배가 구두가 불편해서 잠깐 바꿔 신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준혁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구두에 GPS를 넣으시다니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감시당하면서 살 순 없어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야. 남자들은 다 믿을 수 없어. 전 장모님 남편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분 잘못을 씌우세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전 바람 안 피워요. 근데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살 바에야.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지우에게 화를 냈다. 당신은 왜 엄마 편만 들어? 당신을 보호하려던 거잖아. 보호가 아니라 통제야. 근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한마디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울기 시작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날부터 준혁은 생각했다. 나한테 정말 가족이 생긴 걸까? 아니면 새로운 감옥에 갇힌 걸까? 결혼 9개월째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신입 UX 디자이너 강민서가 합류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년간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첫 인상은 강렬했다. 짧은 단발머리,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자유로운 옷차림. 미국에서 익힌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한국 회사 문화와 대비됐다. 팀장님, 이 기획서 좀 이상한데요? 사용자 관점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준혁은 신선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 여기 클릭 뎁스가 너무 깊어요. 3단계 이상 들어가야 핵심 기능에 닿는데 사용자는 그 전에 이탈할 거예요. 좋은 지적이야. 다시 짜보자. 민서의 제안은 정확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개선됐고 준혁은 민서와 자주 일하게 됐다. 어느 날 점심시간 준혁과 민서는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마주쳤다. 팀장님도 여기 오시네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와 저도요. 회사 구내식당은 너무 시끄러워서.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 네. 회의 때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자주 한숨 쉬시더라고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티가 났나?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준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해서 입이 열렸다. 사실 집에 좀 문제가 있어. 장모님이요? 어떻게 알았어? 회식 때 오시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좀 특이했어요. 준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놨다. GPS 추적, 전화 감시, 개인 시간, 박탈. 말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이런 걸 참고 사는 내가 한심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민서의 반응은 달랐다. 팀장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니까 조금 참아야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 준혁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다. 전 미국에서 배웠어요. 바운더리라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답답함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민서는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해줬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점심을 함께 했다. 준혁은 민서와 이야기할 때만 숨을 쉴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감이 촉박해 준혁과 민서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다. 팀장님,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고마워. 요즘 내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못 끝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죠? 성수동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일하다 보니 해가 저물었다. 벌써 8시네. 저녁 먹을래요? 그럴까?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준혁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박순자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사실 진동으로 해놔서 놀랐던 것이지만 팀장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가족이 필요했어. 나한텐 가족이 없었거든. 지금은요?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서가 손을 뻗어 준혁의 손을 잠깐 잡았다. 팀장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요.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준혁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설렘인지 미안함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니 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일했어요. 누구랑? 팀원이랑요. 그 여자 디자이너?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눈을 닫았다. 한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팀 회식이 열렸지만 박순자가 또 나타나자 준혁은 일찍 자리를 떴다. 민서가 따라 나왔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 전혀 안 괜찮아 보여요. 민서야.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떠나세요. 어떻게? 집도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그게 족쇄가 된 거잖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우산을 펼쳤다. 제 작업실이 근처예요. 잠깐 비 피해 가실래요? 성수동 작은 오피스텔. 민서의 작업실은 작지만 정돈돼 있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그래. 한 잔, 두 잔. 대화는 깊어졌다. 민서는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했고, 준혁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유를 떠올렸다. 팀장님, 진짜 행복하세요?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 민서가
가까이 다가왔다. 행복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온전히 자신일 수 있을 때예요.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준혁은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키스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절망적이었다. 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임을. 그날 밤, 준혁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지우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박순자는 보이지 않았다. 준혁은 샤워하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박순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준혁이 새벽에 집을 나섰을 때 그녀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했다. 김 대리님, 어젯밤 우리 사위 나간 거 CCTV에 찍혔죠. 네. 사모님, 새벽 1시 43분에 나가셨네요. 영상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월말에 보너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받은 박순자는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택시였다. 기사에게 전화를 돌렸고 목적지를 알아냈다. 성수동 한 오피스텔. 지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 내 남편 찾으러. 새벽 5시 박순자와 지우는 성수동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박순자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민서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박순자는 대답 대신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거실에서 옷을 입고 있던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이게 뭐야? 장모님, 닥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박순자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년아, 남의 남편한테 왜 손대?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혁이 말렸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민서의 뺨을 때렸고 옷을 찢었다. 지우는 울면서 서 있었다. 엄마, 그만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년이 내 가정을 파괴했잖아. 민서가 바닥에 쓰러졌다. 박순자는 계속 발로 차려 했다. 준혁이 막아섰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사람 죽이려고요. 내가 먼저 우리 죽였잖아. 우리 지우 생각은 했어? 이웃이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다. 구급차도 함께 왔다. 병원, 응급실. 민서는 안면, 타박상과 갈비뼈, 금으로 진단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다. 환자분, 임신 6주입니다. 준혁은 멍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팀장님, 말하려고 했는데. 박순자는 비명을 질렀다. 뭐? 임신? 이런 미친! 경찰이 중재했고 모두 경찰서로 갔다. 박순자는 폭행죄로 조사받았고 준혁과 민서는 진술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였다. 지우는 울고 있었고 준혁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박순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혼해, 당장! 네, 이혼하죠. 준혁의 담담한 대답에 박순자는 당황했다. 뭐? 전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잘못했어요. 분류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처음으로 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장모님도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뭐? 지우가 이혼한 적 있다는 거 왜 숨기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창백해졌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우연히 봤어요. 서재에 있던 앨범에서 지우가 웨딩드레스 입고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준혁은 계속했다. 그리고 제가 불임이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병원 다시 갔어요. 전 정상이래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건 말해봐요. 박순자가 주저앉았다. 난 널 지키려고 했어. 저를요? 아니면 지우를요? 둘 다야. 지우 전 남편이 바람 펴서 떠났어. 그래서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려고. 그래서 절 감시하고 통제하신 거예요? 통제가 아니야. 보호야.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보호요? 전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 아빠 얘기 들어봐. 무슨 얘기?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 지우 아빠는 20년간 이중생활했어. 준혁은 숨을 멈췄다.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이도 둘 있었지. 난 전혀 몰랐어. 매달 출장 간다고 했거든. 그렇게 20년을.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죽던 날, 그 여자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둘 다 죽었지. 장례식장에 그 여자 가족이 와서 알았어. 내 남편이 거기서도 남편이었다는 걸. 엄마, 난 그때 결심했어. 내 딸만은 그런 고통 안 겪게 하겠다고. 그래서 박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이해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장모님 고통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뒤집어 씌운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GPS 추적이? 전화 감시? 전 장모님 남편이 아니에요. 전 이준혁이에요. 준혁은 지우를 봤다. 그리고 당신도 책임 있어. 여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 왜 가만히 있었어? 난 엄마가 불쌍해서. 불쌍하면 뭐해? 당신은 내 아내잖아. 날 지켜줬어야지.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혁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전 이혼할게요. 민서 아이는 제가 책임질 거고요. 잠깐. 박순자가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워줄게. 네? 그 여자랑 헤어져. 그리고 우리 지우랑 다시 시작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준혁은 기가 막혔다. 장모님,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그럼 모두가 행복하잖아. 행복하긴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죠? 준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막아섰지만 준혁은 밀고 나갔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그리고 박순자와 지우만 남았다. 다 내 탓이야. 박순자가 지우에게 소리쳤다. 내가 제대로 잡았어야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다. 3주 후, 네 사람은 다시 모였다. 장소는 김태수 원장의 상담실. 준혁이 자랐던 고아원을 은퇴 후 상담센터로 바꾼 곳이었다. 오랜만이네.
준혁군, 원장님, 원장은 내 사람을 맞이했다. 앉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순자 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위를 그렇게 통제하셨습니까? 통제가 아니에요. 보호였어요. 보호요. 제 남편이 평생 저를 배신했어요. 딸만은 그런 고통 안 겪게 하려고. 그래서 사위를 감시하셨군요. 감시가 아니라 아닙니다. 원장은 단호했다. GPS 추적, 전화 감시, 행동 통제. 이건 감시입니다.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 씨, 남편분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딸의 결혼에 투사하신 겁니다. 투사. 당신의 불안을 딸 부부에게 떠넘긴 거죠. 당신의 트라우마를 그들이 더안게 만든 겁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원장은 지우를 봤다. 지우 씨,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회피했죠. 전 엄마가 불쌍해서.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편을 들어야 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원장은 준혁을 봤다. 준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 알아요. 불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힘들었다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야지. 저도 비겁했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떠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서와 아이를 책임질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 선택이니까 책임져야지. 원장은 다시 박순자를 봤다. 순자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딸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셨습니까? 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원장은 계속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했나요? 딸을 믿었어야죠. 사위도 믿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치유했어야 합니다. 박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힘들었어요. 20년간 숨고 살았는데. 아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순자 씨, 상담 받으실 의향 있으세요? 상담을요? 네, 트라우마는 혼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박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준혁과 지우는 이혼했다. 조용한 협의 이혼이었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미안해, 준혁 씨.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 아니야. 우린 둘 다 준비가 안 됐던 거야.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각자의 길로 6개월 후, 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민서는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준혁 씨, 우유 좀 사다 줄래요? 알았어. 아기 이름은 서준이었다. 작고 예쁜 아들. 준혁은 퇴근 후 매일 민선의 집에 들러 아이를 봤다. 민서야, 고마워. 뭐가요? 나 같은 사람 믿어줘서. 우린 아직 시작이에요. 천천히 가면 돼요. 완벽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육아는 힘들었다. 하지만 준혁은 행복했다. 자유로웠으니까. 지우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로 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면서 프리랜서 일에 집중했다. 엄마, 난 이제 혼자 살아볼게. 지우야, 엄마가 날 사랑한 건 알아. 하지만 엄마의 방식은 잘못됐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박순자는 붙잡지 않았다. 처음으로 딸을 놓아줬다. 지우는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 경계 설정의 실패,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박순자는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았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이라기보다 아프셨던 거죠. 그 아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전 딸을 지키려고. 알아요. 하지만 통제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박순자는 식당을 여전히 운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어느 날 식당에 젊은 부부가 왔다. 남자가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눈물이 났다. 저렇게 믿어주는 게 사랑인데, 난 왜 몰랐을까? 1년 후 준혁은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지우를 마주쳤다. 준혁 씨, 지우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아기 예쁘다.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준혁 씨, 나 요즘 상담받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준혁 씨도 행복해 보여. 너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박순자는 문을 닫은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걸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됐다.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손을 잡고 웃으며. 박순자는 미소 지었다. 씁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 올 것이다. 박순자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행복한가? 역시 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찾아가려 한다. 남편의 배신도 딸의 이혼도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둘 때 결국 잃는 것은 사랑 그 자체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주하고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